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요. 제목부터가 정말 강렬합니다. 네, 제목만 봐도 심상치가 않죠. 바로 현대차와 노조의 마지막 승부. 뚫리면 죽는다. 이게 2026년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한 가상의 시나리오거든요. 맞습니다. 자동화의 상징인 로봇하고 또 일자리를 지키려는 인간의 대결인데요. 근데 그 배경이 공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바로 국회입니다. 입법 전쟁으로 펼쳐지는 상황을 아주 흥미롭게 다루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파업 이야기를 넘어서는 거네요, 그럼? 훨씬 넘어서죠. 기술 발전이 노동운동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파업을 아예 무력화시켜 버렸을 때 노동자들이 어떤 새로운 전략을 꺼내 들은가, 이걸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사고 실험인 겁니다. 이 싸움의 무대가 물리적인 공간에서 규칙 자체를 만드는, 그러니까 정치의 영역으로 옮겨가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주 생생하게 그리고 있죠. 자, 그럼 이 치열한 대립 속에서 노조는 어떤 법원을 무기로 내세우는지, 또 여기에 맞서는 현대차의 반격은 뭔지,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정부의 딜레마까지 하나씩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우선 이 모든 일의 발단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왜 노조는 수십 년 동안 익숙했던 울산 공장이 아니라 낯선 여의도 국회로 가야만 했을까요? 그렇죠. 이 시나리오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그 타이밍에 있거든요. 타이밍이요? 네. 배경이 2026년인데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직후로 설정되어 있어요. 아, 노란봉투법. 합법적인 파업의 범위는 넓어지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제한되는, 노조 입장에선 사실상 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쥔 시점이네요. 맞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법적으로는 가장 강력한 파업권을 손에 쥔 바로 그 순간에 기술이 그 힘을 그냥 원천적으로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 기술이라는 게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군요. 그렇죠. 현대차가 생산 라인에 이 아틀라스를 대거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파업을 선언하고 수만 명이 공장을 빠져나와도 아, 공장 안에서는 로봇들이 24시간 내내 차를 만들고 있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파업의 핵심인 생산 중단 자체가 불가능해진 거죠. 와, 노조 입장에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 닥친 거네요. 맞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노동운동의 패러다임이 그냥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에요. 그 상황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바로 이런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죠. 공장 문을 막는 건 더 이상 의미 없다. 로봇은 이미 저 안에 들어와 있다. 이제 저 로봇의 전원을 끄려면 법이 필요하다. 아, 이 인식이 모든 것의 시작이군요. 네, 물리적인 저항이 기술 앞에서 무력하다는 걸 처절하게 깨닫고 아예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려고 시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구호가 나오는군요. 로봇에게 세금을, 인간에게 일자리를. 그렇죠. 울산 공장을 가득 메웠던 그 수만 개의 투쟁조끼들이 전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향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손에 든 것도 쇠파이프가 아니라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피켓으로 바뀌고요. 전장이 완전히 바뀐 거죠. 자, 그렇게 국회를 압박해서 만들려고 하는 법, 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길래 이 시나리오에서는 로봇 족쇄법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을까요? 핵심 조항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게 정말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로봇세 신설이죠. 인간 노동자 한 명에게 들어갔을 4대 보험료 총액만큼을 세금으로 물리자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로봇 도입 비용을 높여서 기업에 부담을 주겠다,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은데요. 훨씬 깊은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이 세금으로 고용보험기금을 차워서 로봇 때문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재교육이나 실업급여로 쓰자는 명분까지. 바로 그겁니다. 로봇이 창출한 이익의 일부를 사회적 비용으로 환수하자는 논리죠. 로봇 도입의 경제성 자체를 공격하면서 동시에 기술 발전의 과실을 사회가 공유해야 한다는 도덕적 명분까지 확보려는 전략이네요.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그런데 두 번째 조항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강력합니다. 자동화 커터제. 네, 이게 정말 급진적인 카드인데요. 전체 생산 공정의 50% 이상을 자동화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그냥 못을 박아버리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이건 미래의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미래의 가능성이요? 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서 심지어 100% 무인 생산이 가능한 기술이 나와도 법 때문에 최소 50%는 무조건 인간의 일자리로 남겨둬야 한다는 뜻이니까요. 와, 상상해보면
최첨단 전기차 공장을 지었는데 법 때문에 생산 라인 절반에 의무적으로 사람을 배치해야 되는. 그렇죠.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악몽 같은 조항인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기술의 속도를 법으로 강제로 늦추겠다는 말상인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네, 마지막 세 번째 조항이 사실상 이 법의 활용 점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도입 허가제입니다. 기업이 신규 로봇을 단 한 대라도 도입하려면 노조의 동의와 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모두 받아야 한다. 그렇죠. 이 세 가지를 한번 연결해서 보면 그 전략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 로봇세로 현재 경제성을 떨어뜨리고, 둘째, 쿼터제로 미래 확장성을 막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가제를 통해서 자동화의 속도 조절 핸들 자체를 노조가 손에 쥐겠다. 맞습니다. 말 그대로 로봇의 목과 팔다리에 세 겹의 족쇄를 채우려는 아주 공격적이고 치밀한 입법 전략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이 과연 현실적으로 통과될 수 있을까요? 노조는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초강수를 두는 걸까요? 바로 정치적 힘을 믿는 겁니다. 정치적 힘이요. 시나리오 속 정부가 친노조 성향의 이재명 정부로 설정되어 있거든요. 노조는 자신들이 정권 창출의 1등 공신이라는 점을 내세워서 정부를 압박하는 거죠. 우리가 표를 몰아줘서 대통령 만들어드린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이군요. 그렇죠. 이 법안 통과 안 시키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겠다. 심지어 정권 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는 겁니다. 와, 노동투쟁이 완벽한 정치투쟁으로 변모하는 순간이네요. 네, 여기서부터 갈등이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정부 입장에선 괴한어료 진퇴양난이겠는데요. 자신들의 핵심 지지 기반인 거대 노조의 요구를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런 법을 섣불리 통과시켰다가는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게 뻔하니까요. 만약 정부가 노조 편을 들어서 이 법을 추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재계와 보수 언론 그리고 야당으로부터 대한민국 제조업을 죽이는 현대판 쇄국 정책이라는 십자포화를 맞게 되겠죠. 국가 경쟁력을 포기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반대로 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법안을 막으면요. 수십만 명의 핵심 지지자들이 순식간에 가장 강력한 반대 세력으로 돌아설 테고요. 정치적으로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죠. 정부가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심하는 사이에 현대차가 전혀 예상치 못한 카운터펀치를 날립니다. 네, 정의선 회장이 직접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야말로 폭탄 선언이 터져 나오죠. 노조가 정치적 압박이라는 카드를 썼다면 현대차는 어떤 카드를 꺼내드는 건가요? 자본의 논리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아, 이 지점에서 싸움의 판이 국회를 넘어서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됩니다. 정의선 회장의 가상 발언이 이렇습니다. 만약 국회가 이 로봇 쇄국법을 통과시킨다면 현대차는 더 이상 한국에서 생산할 이유가 없습니다. 울산 공장의 모든 생산 물량을 인건비가 저렴하고 규제가 없는 미국 조지아와 인도네시아 공장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즉, 코리아 엑소도스를 공식 선언한 거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실현 가능한 위협일까요? 아니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일종의 블러핑일까요? 물론 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거대한 생산 라인 전체를 해외로 옮기는 건 기업 입장에서도 천문학적인 비용과 리스크가 따르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선언 자체가 가진 파괴력입니다. 이제 이 문제는 노조의 일자리 대 기업의 효율성, 이 구도를 넘어서 버린 거예요. 아, 울산이라는 도시의 생존, 나아가 대한민국 제조업의 미래가 걸린 문제로 비화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판이 완전히 커져버렸죠. 현대차의 폭탄 선언 이후에 국민 여론도 극명하게 갈라지겠네요. 네, 한쪽에선 수십 년간 혜택만 누려온 귀족 노조의 밥그릇 지키기 때문에 나라 경제가 망하게 생겼다 이렇게 비난하고요. 다른 한쪽에선 그래도 사람이 먼저다. 기업의 탐욕 때문에 수십만 노동자의 생존권을 내팽개칠 순 없다고 맞서고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야말로 내전 상태에 돌입하는 겁니다. 이 시나리오가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느끼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 것 같아요. 어느 한쪽을 절대 악이나 절대 선으로 그리지 않는다는 점. 맞습니다. 자동화의 물결 앞에서 일자리를 지키려는 노동자의 절박함도 또 글로벌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으려는 기업의 절박함도 모두 설득력 있게 그려내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도 마음이 계속 양쪽으로 흔들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숨막히는 시나리오는 결국 국회 본회의장에서 법안 투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장면에서 끝을 맺습니다. 네, 그 연출이 정말 소름 돋는데요. 국회 방청석을 가득 채운 노조원들의 함성과 기대. 그리고 동시에 증권거래소에서 울려 퍼지는 주식시장의 폭락 경고 사이렌 소리가 뒤섞이는.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인간을 지키기 위해 로봇을 막으려 했던 이 법, 과연 노동자의 방패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한국 제조업의 산소호흡기를 떼는 가위가 되었을까요? 와, 정답이 없는 질문이네요, 정말. 사실 이런 두려움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19세기 영국에서는 방직기가 일자리를 빼앗는다며 노동자들이 기계를 부수는 러다이트 운동이 있었죠. 아, 러다이트 운동? 그때와 지금 무엇이 같고 또 무엇이 다를까요? 일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인간의 그 근원적인 공포는 같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죠? 바로 속도와 지능입니다. 당시의 기계는 인간의 육체 노동을 대체했지만 지금의 로봇과 AI는 인간의 지적 노동까지 대체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요. 그렇죠. 그래서 노조의 전략도 기계를 부수는 물리적인 방식에서 기술의 속도 자체를 통제하려는 입법 투쟁이라는 현대적인 방식으로 진화한 겁니다. 당장의 일자리를 지키는 선택이 결국엔 그 산업 전체를 고사시켜서 미래의 모든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딜레마. 반대로 지금은 고통스럽더라도 기술 변화를 수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새롭고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거라는 믿음. 그 사이에 외줄타기 같은 거죠. 그렇죠. 기술의 발전 속도를 사회가 어디까지 용인하고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비용은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네, 바로 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